오늘 첫 재판, 이 계모 모든 혐의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네,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계모는 생년월일이랑 직업 등을 재판장이 확인할 때부터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사실 설명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이 계모 측 변호인은요.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아동학대 치사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는 부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 사실이 그 홈캠에 다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걸 지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심각한 일이 생길 걸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들으셨죠? 저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는 인정을 했어요. 아이가 체중이 줄어들고 화상 자국이 있었고 몸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으면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동학대 치사까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건 왜 결정적인 그 어떤 폭력 같은 거, 유형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살인이라고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서 성년을 상대로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보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죽은 이번에 사망한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력에도 이런 식으로 살인이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사실 사망할 수도 모르는 상황까지 몰아붙였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힘이 없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로조차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또 그거 말고 다른 주장도 있는데 공소장에는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계기가 이 엄마가 자기가 유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한 아이를 그 키우다가 유산을 하면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계모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미워한 적이 없다. 왜? 일기장에 보면 그 사망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엄마가 이 아이 미워한 적 없다라고 스스로 이 사망한 아이가 썼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시우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 때문에 아기가 유산이 됐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계모는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 이 계모 측 변호인이 들이대면서 얘도 이렇게 자기 계모 탓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변론을 펴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황장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공황 발작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계모 변호인이 5년 동안 아이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바로 그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기도 유산을 해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 공황장애 증세 그리고 자기 가슴에 혹이 생기는 이런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이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과연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변호사라는 이 직업이 물론 저런 사람들도 최대한 어떤 변호를 해야 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저런 사람을 저렇게까지 변호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이 형법이나 이런데 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변론할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다만 그 어떤 공황장애가 범행하고 관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의 정권 사항이고요.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친부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진짜 좋게 봐야 방관했다. 아니다. 같이 살인에 가담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던 친부도 오늘 재판에 있었죠. 네. 친부 같은 경우는 한 1년여에 걸쳐서 본인도 아이한테 학대를 가하고 특히 이 아내가 계모가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부분, 방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습 아동 학대죄 등이 지금 문제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번에 변호인 주장, 이 친부 관련해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학대 행위 관련해서
계모, 아내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지 요때 자기가 방임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막 검찰 공소장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사실 다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행위를 할 때, 어떤 학대를 할 때 몇 월 며칠에 이 친부는 그 알면서도 어떻게 모른 척했다. 뭐 이렇게 방임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특정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른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방어권 행사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 이 재판의 뭐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참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차잖아요. 자, 그 시우가 세상에 남긴 그 가슴 아픈 기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인데요. 이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42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란 이유로 약을 먹게 했고 그 양도 점점 늘려왔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 진료 기록 내용이 남은 겁니다. 좀 전해드리자면 2022년 6월 1일에 그 계모와 친부가 성경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다 못했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때렸는데요. 그 다음날 진료 기록에 이 아이가 저만 집중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록에서는요. 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못 참았어요. 숨지기 3주 전의 기록은 이 당시는 학대가 심해지면서 이 피부가 괴사하고 아이가 통증으로 잠도 잘 못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에서 이 아이는요. 저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거짓말해서 엄마가 속상해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모 측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 일기장 보면 애가 유산된 것도 자기 탓 때문인데 엄마가 자기한테 화풀이를 안 한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 근데 저 진료 기록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이 아이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이거 누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그 분석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친모가 학교로 이 아이를 찾아왔는데요. 자기가 바로 전화를 갖다가 친부하고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모를 쫓아내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심어준 것이고요. 아하. 그렇게 쓴 일기를 추정컨대 아마 검열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을 보고 너는 지금 반성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일기장에다가 만약에 계모를 욕하는 얘기를 썼다고 하면 훨씬 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시우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죠. 이 계모는 정신과에서 시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 동생이 잘 때 아이가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한다라든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의 이상 행동에 관해서는 그 어머니의 계모의 얘기로 잘 기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재혼 과정이라든가 하여튼 이 아이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라는 내용만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인을 계속 찍게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근거로 놔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직접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옆에서 우리 아이 엄청 나댄다. 그리고 굉장히 산만하고 충동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정신과 의사는 이건 ADHD의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처방을 하고 약을 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에게 일종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아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원래 좀 충동적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주 세뇌를 시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기록,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계모 살인 아니잖아요라고 변론을 편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이게 박 변호사님. 자, 친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친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막 죽게 되면서 그 부분인데 지금 친부도 지금 모든 범행을 조금 계모한테 넘기는 그런 모양새고 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친모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 다 공동 정범이다. 아동 살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 뭐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 테니까요. 좀 지켜보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